지금 교수님 설명하신 것 중에 네. 걸리는 게 하나 있는데요. 좋은 그림을 보면 그게 치료에 도움이 된다. 네네. 근데 보는 사람들은 좋은 그림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또 그림값이 오르면 갑자기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픈 마음이 뭔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랜선진료소 전은정입니다. 우리가 몸의 상처가 나면 연고와 밴드를 붙이곤 하죠. 그런데 마음의 상처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해결의 실마리를 말씀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원입니다. 교수님 지금 의과대학에 교수로 계신 거잖아요. 근데 전공은 미술이시고요. 언뜻 생각해보면 어울리지 않는 분야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네, 저는 학부는 미술을 전공했고요. 석사는 교육학을 하고 박사는 미술치료 쪽으로 공부를 하고 다시 또 석사를 심리학을 해서 좀 복합적인, 융복합적인 학문을 네.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이야말로 융복합 시대인데 일찍이 네. 그렇게 여러 전공을 하신 특별한 분이신 것 같아요. 뭐 의대 교수가 돼야지 아니면 미술 치료를 해야지 그런 건 아니고요. 미술을 하다 보니까 치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치료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심리학이 필요해서 심리학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외국에서 또 인턴십을 받게 되고 계속해서 꿈이 좀 진화한 케이스고요. 또 매 순간 재밌다 보니까 이렇게 좀 확장이 됐습니다. 꿈이 진화한다는 게 되게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미술 치료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군가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토대로 그 사람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술 치료하면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개념이 좀 강했는데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교수님? 처음에 제가 미술 치료를 이제 시작했을 때 미술 치료가 어떤 타로처럼 점상이처럼 그림을 그리면 이게 맞추는 시기인 거예요. 아, 네네네. 그래서 아빠가 안 그리면 집안에 아빠가 문제가 있는 거야. 뭐 코를 크게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해서 이거 가지고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이제 주 미술 치료라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거는 그림 진단에 속하고요. 내 마음에 와닿는 선이나 면이나 뭐 아무거나 하나 그려놓고 이거를 빨리 파악을 하고 그 질환에 맞게 상담과 미술이 치료가 진행이 되게 돕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술 치료가 외국은 사실 국가 공인이기도 하고요. 의료 안에서 상당히 발달돼 있는데 그 이유는 그림을 그리거나 심리평가할 때 질환에 대한 공부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치매다 그러면 치매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서 치매 환자에게 맞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치료사들이 아직 그런 임상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치매 환자에게 아동 이 치료를 적용한다거나 뭐 청소년한테 노인 프로그램을 적용한다거나 해서 이렇게 그냥 뒤죽박죽해요. 왜 프로그램에 그 질환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이제 해야 되냐면 종이에 원을 그리고 그림 색칠을 해요. 네. 근데 어린이들이 이 색칠을 하게 되면 나무는 초록색이야, 기둥은 고동색이야, 갈색이 하면서 딱 형태와 색깔을 놓고 열심히 색칠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창의성도 떨어지고 관찰력도 떨어지고 그냥 주입식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근데 노인분들은 치매 환자분들은 그림을 마음껏 그리는 게 약해요. 그림을 그려본 적도 없고. 그럴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형태가 있으면서 색칠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게 주어지니까 부담이 없어서 이 안에만 열심히 메꿔서 열심히 하게 되면 성취 욕구도 굉장히 높아져요. 완성했구나. 그리고 이거 내가 그린 거 맞아? 하고 또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사회성도 좋아지고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색깔에 대한 감각도 있고 또 이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지 않기 때문에 즐거운 시간이 돼요.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노인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제대로 임상을 경험하고 전문가가 했을 때 치료 결과는 확실히 달라지게 되죠.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치료를 하는데 다 병원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좋은 그림을 감상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풀고
예방하는 데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거기에 관련된 그림과 글들을 쓰기 시작해서 이번 책이 탄생을 했습니다. 지금 교수님 설명하신 것 중에 네. 걸리는 게 하나 있는데요. 좋은 그림을 보면 그게 치료에 도움이 된다. 네네. 근데 보는 사람들은 좋은 그림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그림이라는 게 사실 주관적이잖아요. 네. 피카소, 막 게르니카 이런 걸 보여주면 네. 아이들이나 우리들은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쵸?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봐서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거워지고 네. 참 이렇게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좋은 그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그림이 투자 목적으로 사실 상당히 많이 이제 관심을 갖다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좋은 그림 중에 하나는 내가 좋아서 구입을 하거나 가까이 했는데 그림값이 올랐다. 이런 경우 좋은 그림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림값이 오르면 갑자기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픈 마음이 뭔가 없어지나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림 한 장이 사실 여러 가지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주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이제 교수님이 전문가시니까 좋은 그림을 잘 읽는 법, 네. 노하우를 배우려고 했는데 개인마다 네네. 와닿는 그림이 제일 좋은 그림이다라는 네,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오, 네. 재미있습니다. 이제 교수님은 베스트셀러 작가시기도 하시잖아요. 최근까지도 정말 많은 책을 내셨는데 최근에 또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인 거죠? 네. 보시는 책? 네. 네. 다시는 상처받지 않게 라는 책인데요. 네. 트라우마에 관련된 책입니다. 이 트라우마라는 게 마음에서 생긴 상처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의학적으로 본다면 이 PTSD,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로 가면 이거 완전히 전문적인 정신과 쪽 이제 전문 용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가기 전에 누구나 이제 겪는 마음의 상처라는 의미에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트라우마라는 것과 같이 연결해서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트라우마 없는 사람,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또 좋게 얘기하면 약간의 이런 트라우마는 자기를 성장시키는 또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를 좀 같은 용어로 책에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트라우마는 좀 부정적인 의미, 되게 뭔가 회복이 어려운 깊은 상처라고 네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좋은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좀 참신하게 들리긴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트라우마, 상처가 많아야 성숙되어진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면은 야, 상처를 많이 받아야 성장하는 거야 하는데 상처가 많은 사람이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상처를 극복한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네. 상처를 하나하나 다가왔을 때 극복하고 그거를 자기 삶에 녹여내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다면 이 상처는 정말 귀하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쓱 훑어보면 미술치료 전문가가 쓰신 책답게 그림이 참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트라우마 치유에 효과적인 그림들을 엄선해서 넣으셨다고 들었는데요. 특별한 선정 기준이 있으실까요? 트라우마를 극복한 예술가들의 작품이 또 있고요. 또 단계별로 예시를 들어놓고 네. 그림을 보면서 하나하나 치유하시라고 그림을 선정했는데 짧게는 6개월, 많게는 1년 이상 그림을 선정을 해요. 네, 그래서 좀 신중하게 또 엄선된 그림으로 독자님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넣어봤습니다. 이거 정말 개인적인 호기심인데요, 교수님. 책에 실린 이 그림이 다 명화잖아요. 저작권에 문제가 없나요? 전문가분들이 꼭 질문하시는 네. 게 그 질문인데요. 일단 저작권이 이제 없으려면 이제 편하게 이제 사용하려면 사후 작가들이 50년? 70년으로 네, 50년, 네. 70년으로 늘어났고요. 네, 70년이 지난 작가들일지라도 이 작품을 쓰겠다라고 하면 좋은 화질을 쓰거나 이런 경우에는요, 그 재단에다 해서 구입하기도 하고요. 또 저작권을 관리해주는 곳이 있어서 그쪽에 또 다
허가를 받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직 이제 생존해 하신 작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70년이 안 되시거나 현재 생존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연락을 드리고 예, 비용을 지불하고 이미지를 사용을 합니다. 혹시 교수님께서 책 안에서 하나 또 소개해 주실 만한 그림이나 첫 번째는 이제 표지에 있는 그림입니다. 네. 네. 찰스 커튼이 커란의 작품인데요. 제목이 빛나는 하늘입니다. 전 딱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러네요. 포즈도. 예, 포즈도 당당하고 이 네. 그림은 이 흰색과 파란색과 또 구름 이런 이제 요소들이 모든 어려움 이런 어떤 트라우마를 겪고 난 다음에 상처를 겪고 난 다음에 당당하게 자기 삶 앞에서 서 있는 모습에서 네.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봐서 표지로 정했습니다. 1918년도 작품인데도 이렇게 지금이 보더라도 너무나 100년도 예쁘고. 넘은 거죠, 네. 지금. 막 이 모자도 사고 싶은 거예요. 막 바람도 불고 막 시원해 보이고 해서 나의 스트레스를 또 확 날려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네. 표지를 선정했고요. 그 다음에 트라우마라고 하면 대표적인 화가가 프리다 kahlo입니다. 안 그래도 이 수박 그림이 네.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그냥 단순히 봤을 때는 뭐 그냥 수박이구나라고 할 텐데 이 수박을 이제 그린 프리다 kahlo는요 아주 똑똑한 여학생이었는데 6살 네. 때 소아마비를 겪게 돼요. 그러면서 신체적으로 어려우니까 내가 의사가 돼서 네. 많은 사람을 고쳐주겠다라는 꿈을 갖고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청소년 때 학교를 가는 동안에 사고가 나서 자기가 잡고 있던 이 버스의 이 봉이 자기 등을 바로 관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 몸이 망가진 거예요. 겨우겨우 살았는데 이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네, 이렇게 철로 된 이런 코르셋을 입어야 앉아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그림이었어요. 나는 화가가 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나의 마음에, 몸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해서 그림을 그리고 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납니다. 디에고 리베라라고 굉장히 유명한 멕시코 작가인데요. 결혼을 했는데 너무 이제 여성 편력이 심하다 보니까 프리다 kahlo의 여동생에도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도 아프죠. 마음도 아프죠. 그러니까 이 프리다 kahlo는 사실 이 살아있는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오로지 그림을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수박 그림은요. 멕시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수박이래요. 그리고 빨간색, 초록색은 보색이고 배경의 보라색은 또 막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을 넣었어요. 네. 예, 이 그림을 이제 프리다 kahlo가 죽기 8일 전에 이 그림을 그렸대요. 그리고 인생 만세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인생이여 만세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박에 글씨가 써 있어요. 네, 비바 라비다. 인생이여 만세라고 죽기 8일 전에 이렇게 딱 그렸고요. 또 일기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다시는 이 땅에 돌아오지 않기를.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 시절을 보내니까 다시는 태어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또 인생 만세라고 하고 숨을 거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프리다 kahlo가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이 예술이라는 걸 통해서 본인의 몸과 마음의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또 그 당시에 여성이 화가로 활동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여성 화가로서 전 세계에 참 우뚝 선 이런 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프리다 kahlo 이렇게 그림을 보면 처절하지만 이 사진을 보게 되면 너무 멋스러운 거예요. 환자가 아닌 거예요. 꼿꼿하고 당당하고 그래서 그런 인생에 대한 이 모습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사실 이 책은 이번에 새로 쓰신 책은 아니에요, 교수님. 네네. 재출간하신 건데 오래전 내용을 다시 재출간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처음에 책 제목은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였어요. 이 책이 출간할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사실 상당히 많은 이제 이런 트라우마를 겪고 많이 우울한 이제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근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더 사람들이 우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경제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혼돈도 오고 또 여러 질병들, 우울, 불안 이런 것들이 정말 극대화되면서 이 책이 정말 더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판을 이제 내게 됐고요. 개정판을 내면서 표지와 제목이 좀 바뀌어서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바뀐 내용이 있을까요, 교수님? 그림도 이제 많이 조금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내용도 근본적인 내용은 바뀌지 않았지만 조금 또 우리 시대에 맞게 또 바뀐 것도 있습니다. 네. 결국 이 책은 우리 마음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트라우마 극복하는 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특히 이제 남한테 말하기 힘든 상처, 내 아픔은 드러내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뭐 내가 어릴 때 성폭력을 당했다.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죽을 때까지 너랑 나랑 갖고 가자. 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아예 표현을 하지 말고 그냥 억누르라는 거죠. 아픔, 힘듦, 뭐 시집살이도 억눌러야 되고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질환이 이제 화병. 네. 화병이 사실 이게 이 스트레스가 쌓여서 트라우마가 돼서 이게 하나의 자기의 마음의 질병이 된 게 이 이제 화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무조건 억누르고 표현하는 건 또 나쁜 거고, 이렇게 표현을 잘못했다가는 또 망신을 당하는 거죠. 한 예가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울어야 돼. 그러니까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미덕인 거예요. 동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그렇죠. 자, 그런데 트라우마를 겪고 나서 사람들이 표현을 안 하다 보니까 너무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쌓이다가 정신적인 이상이 생기고 이게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치미니까 옆 사람을 방해를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뭐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불도 지르고 이런 개인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되면서 이 트라우마는 작을 때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데 방법은 어떤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서 네. 이 방법을 5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